예, 세 번째 시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최진석 수석연구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저희가 또 GDP 발표에 대해서 한참 예. 얘기 나누다 왔는데 네. 연준 정책 발표가 어제 그래도 시장에 안도감을 좀 줬던 것 같아요. 75bp. 예. 네. 뭐 질문하신 거. 좀 편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시장에. 네네. 네네. 위원님은 어제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은 뭐 특별한 게 사실은 있었다기보다는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인 측면에 좀 집중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뭐 역시 두 가지였죠. 속도 조절하겠다 그리고 경기 침체 아니다 이 두 부분에 이제 집중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중립금리 쪽으로 이제 갔기 때문에 긴축으로 돌겠다라는 거는 이제 금리 그 수준으로 인해서도 좀 입증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뭐 시장이 조금씩 이해를 하면서 뭐 소통도 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에 좀 집중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안도렐리의 그 원인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또 어떤 이야기로 시장을 맞이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FOMC 얘기를 하기는 할 텐데 네네. 뭐 지금 시차도 좀 됐고 그리고 이번에 좀 그래도 특징적인 부분이 좀 뭐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포워드 가이던스의 종말, 뭐 네. Death of Forward Guidance 이렇게 현지에서 얘기를 하던데 예. 이런 부분을 좀 여기서 이번 FOMC에서 좀 감지가 됐던 것 같아서 예. 이걸 우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알파벳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급등 반응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메타 플랫폼즈는 역시 좋지 않았는데 급락 반응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왜 알파벳은 되는데 메타는 안 되냐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진짜 알고 참고를 싶습니다. 해봤습니다. 예. 너무 궁금합니다. 예. 왜 그런 걸까요? 그것만 해도 됩니다, 사실. 예. 그거부터 할까요, 그러면? 일단 앞에 한번 해보고요. 예. 그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말이 지난 2008년에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선진국 중앙은행에서 쓰기 시작한 그런 정책 툴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다음 회의 때 금리 인상을 논의를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실업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면은 우리가 뭐 정책 조정을 고려를 할 것이다라든지 이렇게 가이던스를 주던 그런 툴인데 저도 뭐 예전에 처음에 뭐 방송 시작할 때 포워드 가이던스를 뭐 선제적 안내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뭐 더 좋게 해석을 할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좀 고민했던 기억이 포워드 가이던스. 나거든요. 예. 또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아니, 전혀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 ECB가 예. 깜짝 50bp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ECB가 사실은 25bp 인상을 하겠다라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줬었기 때문에 예.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포워드 가이던스가 좀 유명무실해졌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7월 FOMC도 그러면은 포워드 가이던스 종말을 이제 뭐 공식 선언한 거 아닌가 이런 좀 시그널을 저희가 좀 느낄 수가 있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네. 다음 회의가 이제 9월인데 네. 이번에 파월이 또 한 번 이례적으로 9월에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은 지금과 그때 사이에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라고 굉장히 또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회의별 그러니까 미팅 바이 미팅 베이스로 갈 거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표도 고지고대로가 아니라 걸러들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조금 전에 GDP 성장률도 마이너스 0.9% 나오기는 했지만은 파월도 속보치를 내가 보기는 볼 거다. 하지만은 세 번에 걸쳐서 GDP 성장률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동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보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예. 간밤에. 그럼 마이너스 0.9에 대한 어떤 약간 뭐 아직은 이거를 이렇게 믿을 만한 네. 수치는 아니다. 뭐 이런 뉘앙스. 그래서 뭐 이제 연준에서도 이거를 이 두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침체로 안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뭐 공식적으로 또 정의를 하는 기관은 전미경제연구소이기 때문에 예. 뭐 상당 기간의 경제 활동의 위축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뭐 어떻게 본다면 모호하게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연준이 두 분기 연속 영성장 나와도 우리가 침체로 안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시사를 한 걸로 좀 보여집니다. 예. 사실 뭐 이게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면은 어떤 뭐 경기 침체다. 물론 이게 교과서적으로 딱 결정된 건 아니겠지만 근데 이제는 야, 이게 2분기 돼도 사실 그 정도의 어떤 경기 체력은 우리는 있어. 이렇게 정의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는. 그렇죠. 네. 투자자들은 우리가 보통 경기 침체가 뭐야라고 질문했을 때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그래도 두 개 분기 연속이면 경기 침체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본 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냥 컨센서스였거든요. 보통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예. 최근에 미국의 뭐 경제 전문 위원들이나 일부가 말하는 게
기계적으로 그렇게 말하기엔 딱 잘라 말하기엔 좀 애매하다. 그래서 경기 침체의 정의에 따라 좀 달라진 부분에 대해 좀 더 내용을 봐야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GDP가 2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걸 경기 침체로 반드시 정의할 거냐에 대해서 아니라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약간 기준점이 약간 변하고 있는.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뭐 기준점이 변하고 있는 한 예가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를 이제 주지를 않는다. 주지 않는다. 이 점에 또 착안을 할 수가 있겠고 예. 그림을 한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앞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ECB가 깜짝 50bp 인상을 했을 때부터 포워드 가이던스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논의가 본격화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7월 21일에 로이터 통신의 기사인데 여기에도 이제 제목이 Rest in Rest in Peace, peace. 네, 포워드 야, 가이던스. 예. 그러니까 편히 잠드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중앙은행의 어떤 메시징을 하는 도구, 그러니까 포워드 가이던스가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로이터에서는 6월에 이제 한 달 전에는 연준도 대폭 인상이 없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파월이. 근데 이거를 뒤집어서 75bp 인상을 6월 달부터 했었잖아요.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유명무실해졌는데 ECB가 뭐 못을 박은 격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기사도 이미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포워드 가이던스가 뭐 그렇게 또 중요했었나 생각이 좀 모르겠습니다. 예. 한때는 뭐 중요했던 많이 적이 중-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뭐 버냉키 시절이나 뭐 옐런 시절까지. 왜냐면은 뭐 언제 금리를 조정할 것이냐, 뭐 양적 완화 조정할 것이냐 이런 거가 좀 초미의 관심사였고, 그리고 실제로 뭐 넥스 미팅이라든지 이렇게 또 시그널을 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 그게 저는 하나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잘 맞추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많이 틀린 거죠. 네. 그러니까 욕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야, 안 되겠다. 나 이제 이거 안 할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롬 파월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그렇죠. 했다. 예. 어떻게 보면 어쨌든 연준의 입장은 시장에 안정을 주는 거고 연준의 정책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걸 원하지 않는데 포워드 가이던스가 연준이 판단한 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더 헷갈려하는 것 같다. 아. 유명무실하다고 판단했겠죠. 본인이 헷갈리게 만든 거니까. 그렇죠. 예. 사실 벤 버냉키 의장 때부터 연준의 가장 중요한 롤 중에 하나가 그들이 원래 하고 있는 건 고용의 안정과 물가의 안정이지만 그 과정에 시장의 영향을 덜 주려고 하거든요. 시장을 그걸 연준의 정책에 따라 흔들리는 걸 원하지 않는데 최근에 너무 흔들리고 있잖아요. 시장이 너무 민감하고.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일단 이거 좀 닫아둬야 될 것 같다 판단한 게 아닐까. 예. 변동성을 좀 줄이기 위한 조치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 포워드 가이던스가 이제 유명무실해졌고 종말을 고하게 됐느냐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 시대 때문이다. 왜냐면은 이 포워드 가이던스가 과거에는 주로 이 저인플레 시대에 많이 좀 쓰였던 툴이라는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저금리를 오랫동안 이제 유지를 할 거니까 걱정 말고 돈을 쓰시라. 뭐 대출도 좀 은행권에서는 해주시라. 예. 소비도 진작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측면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도 여기에 활용이 됐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근데 이제 지금은 유례없는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6월에 75bp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도 5월 CPI 지표를 보고는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었고 연준도 뭐 그렇게 봤을 수도 있는데 6월 달에 갑자기 이제 바꿔서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해석이 일단은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아까도 너무 많이 틀리니까 이제 아예 안 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비슷한 내용이에요. 네. 포워드 미스 가이던스에 대한 우려가 있다. 예. 포워드 미스 가이던스 우려가 이제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이 있고 또 매크로 상황이 지금 너무나도 단기간 내 급변을 하다 보니까 약속을 못 지킬 확률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도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지를 않는다. 이 포워드 미스 가이던스라는 용어가 소시에테 제너럴이 이제 ECB가 50bp 금리 인상 한 후에 이런 부재로 보고서를 발간했었어요. 그러면서 지난 회의에서 제시한 게, 그러니까 25bp 금리 인상을 예고했던 것이 포워드 미스 가이던스였다. 이렇게 좀 비꼬는 그런 분석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수의 기관에서도 그래서 포워드 가이던스의 종말을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도이체방크에서도 이제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포워드 가이던스 끝났다. 그리고 ING라는 기관에서도 ECB 금리 결정을 보고 포워드 가이던스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주요 기관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갑자기 다 포워드 가이던스가 끝났다. 이구동성으로. 예. 특이합니다. 네.
이게 근데 포드 가이던스의 폐지 자체도 중요한 이슈였는데 결국 이제 키는 상반기에 우리가 연준의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의 속도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하반기에 가이드가 이제 나온 거잖아요. 9월에 대략 50bp 그리고 하반기 25bp 이렇게 보고 있는 건 결국 연준이 그동안 금리 인상을 시킨 건 인플레를 잡기 위한 거였는데 그럼 바꿔서 해석하면 하반기에 금리 인상 속도 둔화라고 하면 이건 이제 인플레는 좀 끝나는 걸로 보고 있는 건지 CPI가 이제 좀 내려가는 걸로 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도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포드 가이던스보다는 우리가 지표를 보면서 대응을 하겠다. 근데 이제 지표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이제 좀 피크아웃을 치고 하반기에는 좀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굳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우리가 안 줘도 지표만 봐도 인플레이션 피크아웃과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 속도도 늦추고 뭐 이런 시나리오를 연준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또 생각을 해봤는데 뭐 우리도 역시 지표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쩌면 이제 오히려 더 간단해졌을 수가 있겠다. 왜냐면은 연준에서 굳이 뭐 특정한 시점이나 경제 지표를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지표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해석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실제로 뭐 주요 기관에서도 뭐 반기는 그런 기관의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로열 런던 자산운용이라는 기관에서는 가이던스를 줄 때와 실제로 정책 결정을 할 때의 데이터가 다를 수가 있다. 이 때문에 그 사이에 뭐 투기 세력도 침투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반기는 그런 코멘트를 남겼고요. 그리고 이제 ABN AM 아로라는 그런 기관에서도 웰컴 데트다. 그러니까 뭐 종말이 잘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반겼고 그리고 뭐 HSBC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성장 지표에 대해서 좀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해졌다. 뭐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예측치이기 때문에 예측치는 변동폭이 좀 뭐 뭔가 확실성이 그래도 좀 떨어질 거고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없어지니까 좀 시장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요소가 사라지니 좋다. 이렇게 좀 네.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9월 달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지금 보면은 CPI가 2번 이제 예정이 돼 있고요. 뭐 8월 10일과 9월 13일에 그리고 고용 보고서도 2번이 예정이 돼 있는데 그림을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 CPI 헤드라인 지표와 코어 CPI 지표를 이제 주황색 선과 네이비 선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코어 CPI는 뭐 피크아웃 그런 기미를 분명하게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헤드라인 지표는 3월에 8.5% 상승을 했다가 4월에 8.3%로 좀 완화가 되면서 피크아웃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6월에 9.1%로 이제 부활을 하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우려를 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7월은 일단은 8.8%로 다시 한번 CPI의 피크아웃 기대를 좀 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후의 경로는 가파른 하강이거든요. 그러면서 내년 말쯤에는 CPI 상승률이 한 3%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는 이 지표의 향방에 따라서 결국은 정책도 자연스럽게 바뀔 것이다. 이런 추측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고용인데 전일에도 이제 파월이 현재의 경제에 대한 그림을 고용 시장은 극단적으로 타이트하고 인플레이션은 과도하게 높다라고 또 강조를 했어요. 즉 가파른 금리 인상의 근거 중에 하나가 고용 호조인데 인력 수급의 어떤 불균형이 얼마나 빨리 풀리느냐. 즉 이제는 연준의 입 그러니까 포워드 가이던스보다도 우리도 지표에 좀 의존해야 된다. 연준만 데이터 디펜던트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지표에 좀 의존해야 한다. 이런 게 좀 이번 FOMC의 하나의 또 시사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결국 하반기 시장의 키는 CPI가 어떻게 되는가 빠르게 진정되는가가 좀 중요한 뷰다고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뭐 연준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느냐 이런 거보다는 실제적인 지표가 좀 더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을 가능케 하는 그런 대목이죠. 결국 그러면 일단 이번 주 다들 이야기했던 게 7월의 마지막 주가 이번 그 하반기를 대응하는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 핵심 중에 하나가 FOMC 연준 금리 인상이었는데 일단 75bp로 시장의 예상대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했던 게 이제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다들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알파벳 실적 나오고 메타 실적 나오는데 시장의 반응은 지금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제 이제 알파벳은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네. 메타논을 지금 예상으로 봤을 땐 상당히 좀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왜 네. 알파벳은 되는데 메타는 안 되냐? 말씀해 주셨듯이 전일에 이제 알파벳과 메타는 일단 동반 급등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알파벳에 대해서 뭐 실적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우려 대비해서 괜찮았던 알파벳 실적 덕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날은 메타의 급락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그런 선물시장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같이 미스를 했습니다. 매출도 미스하고 EPS도 미스를 했는데 알파벳과 메타가 왜 이렇게 다르냐. 물론 이제 지표를 보더라도 메타가 조금 더 심각하긴 했어요. 뭐 미스한 그 폭이 좀 더 컸고, 그리고 이제 3분기 매출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260억 달러에서 285억 달러로 제시를 하면서 컨센서스 305억 달러를 범위 상단도 크게 하회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메타가 실제적으로 실적도 좀 부진했다라는 점은 알겠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 두 회사의 사업 구조가 좀 다른 점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지난 1분기에 이제 매출 구성인데,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구글 광고, 그러니까 뭐 검색 엔진도 있겠고 뭐 제휴 사이트에 또 광고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70% 정도의 매출을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광고도 물론 뭐 10%로 이렇게 광고 매출이 큰 비중을 여전히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뭐 클라우드 사업도 있고, 그리고 구글 아더, 여기에는 뭐 플레이 스토어 관련된 매출도 있고, 이렇게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는데 메타는 광고 매출이 여전히 한 97% 정도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광고에 아직도 몰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광고 업황 부진에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첫 번째로 사업 구조에서 좀 차이를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네. 저분이 그럼 결국은 구글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조금 둔화되더라도 클라우드나 이런 걸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성장 모델이 있는 네네. 거고, 메타는 광고가 꺾인 그다음에 대응이 없다 보니까 좀 맞아요. 불안해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리브라니 뭐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수익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좀 막혔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의 뭐 주가 퍼포먼스에 또 갈리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야기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여기에 또 함정이 또 있어요. 왜냐면은 알파벳의 이번에 실적에 대해서 안도를 한 이유가 최파곤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는 좀 안 좋았는데 다른 부분에서 성장 모멘텀이 유지가 됐다, 이게 아니었고요. 광고가 생각보다 나았다였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알파벳도 온라인 광고 많이 하고 페이스북도 온라인 광고 많이 하는데, 이제 뭐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코어인 검색 광고 부문에서 선방이 나왔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왔고, 실제로 유튜브 광고 매출이나 클라우드는 컨센서스를 미달하는 그런 매출을 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둘 회사의 광고도 다르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왜 다른지 한번 또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광고를 올리는 플랫폼이 다릅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페이스북이 지금 광고 매출이 부진했던 것이 그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그 iOS 14 업데이트였잖아요. 뭐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개인정보 이제 공개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묻는데 네. 아무도 안 하죠. 그렇죠. 어느 정도 비율로 예스를 할 것 같으세요? 아무도 안 한다? 정말 그 한 누른 20%? 정말 실수로 누른 사람 몇 명 빼고.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20%? 한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찍었는데. 네, 맞췄네요. 근데 그렇게 이 페이스북은 애플의 그 보안 정책 업데이트 때문에 많은 피해를 지금까지도 받고 있는데, 예. 구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PC라는 또 플랫폼에서 검색 엔진을 통한 광고도 많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드로이드 자체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인 피해가 덜했다라고 저희가 또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알파벳과 페이스북이 또 광고의 종류가 다릅니다. 네. 어떤 얘기냐면은 페이스북 상에서의 광고의 대부분은 직접 반응 광고, 우리가 다이렉트 리스폰스 또는 DR 광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광고를 해서 뭐 기업이 이미지를 개선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소비자의 즉각적인 행동, 그러니까 전화를 걸어가지고 빨리 주문을 해라, 이런 거를 유도하는 광고를 DR 광고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DR 광고를 하려면은 개인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하고 있어가지고 타깃 광고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이 이거를 이제 못하게 되니까 타격을 많이 입은 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의향 기반 광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텐트 베이스드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검색어에 광고를 배치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 광고의 형식에서도 또 차이점이 있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광고주들의 그 산업 섹터 분포가 또 다릅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구글 검색 광고 중에서 약간 10% 정도는 여행 관련 광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구글이
이 팬데믹 피해주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은 여행사들이 광고를 많이 안 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출이 좀 펑크가 나서. 근데 이제 지금은 여행 수요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구글이 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도 CBO가 여행과 리테일 관련한 온라인 광고의 성장세가 주요했다라고 또 코멘트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이제 항공권을 같은 항공권이라도 여러 번 들어가서 검색을 자꾸 하게 되면은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들도 검색 엔진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광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도 구글이 수혜를 받았다. 그래서 광고라는 똑같은 카테고리 안에서도 알파벳과 메타가 이렇게 달랐기 때문에 예. 실적도 좀 갈리고 시장의 이 평가도 좀 갈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만약에 좋지가 않다면은 알파벳이 지금 뭐 독보적인 또 1위 광고 업체로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좀 알파벳으로 그래도 계속 좀 광고가 좀 몰리는 뭐 그런 상황이 이어질까요? 뭐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럴 수가 있겠죠. 예. 왜냐하면 이제 광고주들도 조금 자기들의 광고가 좀 효과적으로 좀 내보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찾을 것이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탑티어가 당연히 알파벳, 구글이 될 것이고, 그리고 뭐 아마존도 최근에 뭐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좀 잘하고 있고, 예. 여기에 이제 뭐 스냅이라든지 여기 이번에 또 미스가 났지만은 뭐 네. 트위터라든지 이렇게 하위 플랫폼으로 내려갈수록 광고주들의 뭐 선호도도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런 뭐 iOS 업데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 변수에 따른 타격도 더 심할 거잖아요. 예. 그런 플랫폼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면에서 알파벳이 좀 더 뭐 우월했다, 좀 더 좀 방어 기질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셔서 뭐 스냅이나 뭐 메타 플랫폼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럼 이러한 기업들이 예전에는 엄청나게 이제 화랑기 때에 많은 수요를 보여주다가 광고 매출도 보여주고 했다가 지금의 상황에서 좀 뭐가 광고로서 좀 매력이 없는 기업들은 퇴출되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약간 걸러지는 거죠. 이제 약간 이제 저희 광고주들한테 좀 약간 매면받고, 네, 그런 가능성이 앞으로 좀 많이 보일지, 뭐 어떻게 이 시장 광고 이제 온라인 광고 시장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뭐 제가 뭐 어느 기업이 떨어져 네.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은 뭐 모든 산업이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사이버 보안 그런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뭐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는 기업이기는 하지만은, 기업군이기는 하지만은 또 기업들의 IT 지출이나 이런 또 매크로 경제 상황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 기업들도 결국은 차별화 그리고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 기업들 가운데서도 일단은 사용자 기반이 좀 탄탄하지 않은 기업들, 그리고 이제 광고에만 너무 의존하는 기업들, 그리고 너무 좀 플랫폼이 작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뭐 도태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뭐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는 우리가 굉장히 막 경쟁자들이 난립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 뭐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뭐 온라인 광고도 그렇고, 뭐 우리가 오래 보긴 했지만은 그렇게 예전만큼 뭐 예전부터 왔던 그런 전통적인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뭐 옥석가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이번 7월 마지막 주가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봤는데, 다행히 또 뭐 아직 중요한 기업들 발표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뭐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로 봤을 때는 실적 발표 시즌도 좀 무난히 지나가는 것 같고, 네. 그 연준의 금리 정책도 75bp 시장의 예상에 부합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게 하반기에 이제 방향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하반기 대응자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런 생각이 좀 궁금하고, 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혹시나 메이저들의 뷰나 이런 자료 좋은 거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네. 좀 인상 깊은 전략 자료 이런 거 있으셨으면 공유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올해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사실 좀 올해는 뭐 좀 3년 연속 랠리였잖아요. 만약에 올해까지도 굉장히 불을 뿜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애초에도 조금은 뭐 힘들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거든요. 연초 아니면은 지난해 말 정도에도. 왜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당연히 긴축 사이클에 돌입한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중간 선거 해가 또 이번 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전반기가 좋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뭐 미국 증시가 또 3년 연속 굉장히 불을 뿜는 랠리를 또 펼쳤던 적이 역사적 트렌드를 봤을 때도 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들어가기 전에도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회의론도 있었는데,
사실 우리 생각보다도 더 지금 어려운 상황이 뭐 6개월, 7개월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반기를 좀 바라볼 때는 뭐 FOMC에 대한 반응도 그렇고 최근에 뭐 주요 IB들의 뭐 투자 의견도 그렇고 조금씩 뭐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가장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도 물론 이제 계속 낙관론을 견지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좀 중요한 점이 경기 침체라는 그 이슈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둔감해졌다. 그러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본다면 지금은 투자자들이 그래도 많이 좀 빠져나가서 주식에 대한 익스포저가 좀 적기 때문에 타격이 적다. 그리고 또 뭐 연준 정책도 이제 피봇을 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점들을 들어서 좀 악재에 둔감해진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바로 바닥치고 쭉쭉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단은 못 하겠지만은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가 뭐 한 5% 정도 물리더라도 지금은 한번 좀 발을 담궈 볼 시점이 되지 않았냐.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는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도 좀 매기가 좀 요즘에 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발을 담그자 이런 얘기를 여기 있으면서 저희는 많이 듣잖아요. 지금 그 계곡물에 발을 한 5천 명 담갔습니다 지금. 다 발 담그고 있다 이제 시작 이렇게. 왜냐면 저희 뭐 전략하는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몇에서 올라갈 거다 이거를 예단하는 그렇죠. 것보다는 네, 몇 맞아요. 레벨에서 우리가 사볼 만하다 이거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맞아요. 많이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그런 심리가 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종 쳐야 될 것 타종의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예. 왔네요. 자, 오늘 종을 조금 잘 쳐보겠습니다. 오늘 좋았어요. 이런 거 오늘 부드럽죠 좀. 굉장히 정갈했고, 오늘 어. 시장이 굉장히 이성을 찾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느낌 된것 같고. 좋았어요. 오늘.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맵을 한번 먼저 볼까요? 잠깐만요. 야후 파이낸스에서 네, 시장 오. 네, 시작됐는데요. 자, S&P 500은 0.34% 예, 상승되었고요. 자, 다우는 0.26%, 나스닥은 0.33%. 야, 이렇게 됐습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오늘 뭐 텔라닥이 또 실적이 안 좋았죠. 가이던스도 안 좋았고. 자, 그다음에 메타 플랫폼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 플랫폼스. 자,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5%. 어제 올라간 거 다 뱉어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좋지 않은 그런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위에 뭐 화이자도 한번 볼까요? 네, 화이자도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가이던스에 대한 어떤 제시가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변동폭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아주 독보적으로 열심히 치고 나가는 저희 메타. 예, 이렇게. 네, 나머지 테슬라. 자, 2.48% 예, 상승하고 있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좋습니다. 거의 뭐 0.74%. 엔비디아도 괜찮고요. 자, 지금 군데군데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이 종목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일일이 제가 지금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실적 발표하고 조금 가이던스가 좋지 않은 그러한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장 시작한 지 뭐 한 3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또 한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 또 어떻게 될지 또 어찌 압니까? 또 확 끌어올려줄지. 그래서 자,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어디가 좋나요? 전반적으로 뭐 일단 오늘 테슬라가 최근에 좀 돋보이긴 한 것 그러네요. 같고요. 예, 테슬라가 결국 좋고. AI 데이를 앞두고 시장의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고 공매도에 대한 뭐 반대 움직임, 쇼커버링과 관련 움직임들 좀 나오면서 시장의 수급을 좀 많이 독점하고 있다는 예. 느낌이 조금 드네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시장의 관심을 받고 수급이 몰린 게 이해가 되는데 네. 어제 테슬라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었는데도 6% 올랐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2% 오른 거 봐서는 일단은 반등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테슬라가. 예. 근데 그 원인은 결국은 하반기 실적 기대감, 특히나 Q 생산량의 그 생산량의 증가 자체가 하반기 실적을 이끌 거라는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반기만 반등장이 맞다고 하면 거기에 상태로 좀 돋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테슬라 부럽습니다. 테슬라는 뭐 잘 가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어제 뭐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AI 데이가 또 다가오고 있잖아요. 9월 뭐 물론 9월 말이지만은
예, 그런 부분 때문에도 약간 호재로 또 작용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시장에 관심을 받을 만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예. 있다는 건 기대감을 형성시키는 요인이고 음. 특히나 지금 시장에는 시장이 다들 헷갈려하는 게 힘든 구간에서의 방어주 역할을 해준 게 에너지였는데 그럼 반등하면 뭘로 반등할 건데 퀘스천이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구글 사전이 셋 다 실적 성장은 둔화되고 있고 하반기 성장률은 그렇게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나쁘지 않은 정도. 그러면 시장에서 뭔가 반등할 때 수급을 몰아줄 리딩할 만한 로직이 붙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무주공산이다. 주인공이 없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을 만한 이벤트가 있으면 수급을 더 끌고 갈 수 있겠죠. 그쪽으로 돈이 몰릴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시장 봤고요. 저 최진석 연구위님은 뭐 혹시 아까 이제 하반기 시장 전망에 대해서 뭐 말씀하시다가 제가 종을 쳤는데 남은 부분 있으시면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위원님 이 섹터로 봤을 때는 네네. 하반기에 뭐 신한의 입장이 됐다 아니면 위원님 입장이 됐던 하반기 섹터는 어디를 좀 좋게 보고 계신지. 저희가 그 뭐 글로벌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조금 그래도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가 많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뭐 좋게 보고 있는 섹터기는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아까도 이제 퀄컴의 이 색깔이 빨간 거를 보셨겠지만은 엔드 마켓에 따라서 굉장히 좀 갈릴 것이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IT 세트, PC가 있겠고 뭐 스마트폰도 있겠죠. 퀄컴이 이제 스마트폰의 익스포저가 크니까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던 거고 반면에 이제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차량용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용이라든지 이런 반도체는 좀 좋을 것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반도체에서도 이렇게 좀 갈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소비재를 보더라도 뭐 소비재 모두가 잘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파는 품목이 좀 제한적인 그런 기업들이 좀 더 잘 갈 것이다. 아니면 뭐 럭셔리가 여전히 좀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도 뭐 굉장히 좀 촘촘하게 그렇게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들어보면 좀 중요한 뷰네요. 특정 예전 같을 땐 사실 장이 좋을 땐 특정 섹터가 뭐 좋은가 안 좋은가 다 같이 가거든요. 그 섹터로 수급이 몰리면서 근데 지금은 이제 선별적으로 수급이 가면 좀 약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되는 것만 가고 아닌 것들은 너무 어렵네 그러면요. 광고 업종을 보다 근데 지금 희비가 약간 엇갈리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매크로 불확실성에 대응을 하는 기업들의 또 대응 방법 그리고 역량이 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대응을 한 분기 잘했다고 해서 다음 분기에 또 그게 통할이라는 또 법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 기업별로 그리고 뭐 세부 섹터별로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점점 어려운 시장. 나아져도 어려운 시장. 잘 또 이제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 마지막 3부 아주 자세하게 또 꾸며주시고 메타 플랫폼스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또 설명해주신 신한금융투자 최진석 수석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번 주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희 역시도 지난주부터 긴장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요. 오늘 다행인 건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 0.9% 마이너스로 발표됐는데 다행히 시장의 충격은 그렇게 아주 뭐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여전히 실적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은 게 아닌가. 개별 기업의 실적 발표에 시장을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 뭐 가장 이제 중요했던 연준이 금리 인상 이벤트가 일단은 일단락됐기 때문에 8월 시작하고 9월까지는 이제 또 금리 외에 CPI 지표나 고용 지표를 보긴 봐야겠지만 일단은 이번 주는 다행히도 조금 무던히 지나간 모습이 아닌가. 목요일까지로 봤을 때는 일단 어제 시장이 강한 또 한번 슈팅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제가 보기에 뭐 약보합 정도도 사실 나쁘지 않다. 어제 상승을 생각하면 근데 오늘 이제 반락하면 시장은 또 약간 놀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패턴이 너무 이어지니까. 네, 맞습니다.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근데 오늘은 그 패턴 아닐 것 같아서 다행히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로 불안하거나 심리가 얇은 시장은 아닌 것 같아서 오늘 또 그냥 변동성이 좀 가라앉아 주는 약보합 정도로 끝나 나쁘지 않다 오늘 정도면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을 담아서. 혹시 뭐 메타가 멱살 잡고 다 이렇게 내려오고 뭐 그런 건 없겠죠? 네, 다행히 뭐 메타의 시장은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러니까요. 메타의 영향력이 많이 줄었기 다행이다. 때문에. 메타가 그렇게 관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네, 다행히도 저 핀비즈맵에서 크기가 아주 작아졌어요. 아주 작았어요. 예전에 비하면 아주 작아졌습니다. 메타가. 맞아요. 지금은 뭐 저기서 한 10% 빠져도 시장은 그렇게 놀라지 않을 것 같은 기대감이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 손절할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 손절 안 하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리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또 GDP까지 발표가 나왔는데요. 자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한번 좀 끝까지 뭐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또 한번 끝까지 한번 시장을 한번 지켜보고 내일 금요일 때
또 오늘 시장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저희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